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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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더 환해졌네. 안 본 사이에. 저기 훨씬 더 많이 환해지신 것 같고. 더위에 지금 쪄들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요. 잘생겨졌다는 얘기 혼자만 안 해줘서 기분 나쁠라 그랬지 방금. 오랜만에 왔는데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책은 어떻게 잘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예. 읽어보니까 재미있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그런 내용이 재미있다 그러는 거는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이게 대체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 보고 재밌다 그래. 본부장님 쓰신 책도 재밌더라고요. 네. 분위기 좋네요. 자, 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메인 토크는 뭐 우리 아무래도 이 뭐 코미 문제라든가 다음에 그 총선 문제들 유럽에 다음에 뭐 2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지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건데 그거하고 또 이제 우리 보면 신흥국은 또 어떤가도 좀 봐야 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다 뒤져보는 거네. 미국 보고 유럽 보고 신흥국 보면. 그렇죠. 네. 모르긴 하지만 이슈들은 지금 그것들이 좀 이슈들이라서 그리고 사실은 코미 문제는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 모양이라서 그거는 조금 좀 비중 있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싱턴의 슈퍼볼이라고 그런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미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제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역죄 그리고 사법 방해죄,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다 탄핵급들이죠. 예,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실황 중계한다며요. 예, 그렇죠. 실황 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확증할 수 있는 뭐 이야기는 해놨지만 아무래도 메모 성격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답게 그 전략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그 탄핵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에 나올 수도 있고요. 러시아의 공조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그건 너무 멀리 가셨고 거기까지는 그건 너무 멀리 가셨고 일단 일단 국내적으로 이게 탄핵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보죠. 탄핵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내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8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간 선거가 내년인데요. 내년도에 그 자신이 상하원 쪽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를 탄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거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34%까지 떨어졌는데요. 역대로 보면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35석 정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34% 떨어지면은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당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탄핵 국면을 좀 더 내년도까지 끌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경우가 한 3차례 정도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게 뭐 2년은 이렇게 가깝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탄핵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그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내세웠던 이 이른바 친성장 정책들이
생각대로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탄핵 전국으로 빠져들게 되면 정책의 추동력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를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혹시나 이번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탄핵 실제 표결까지 2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만약에 이번의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은 뭐 빨라질 수도 있고 탄핵 가능성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청문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그렇지만 뭐 요기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고 워낙에 선거 결과가 최근에는 뭐 예상치 못한 결과 많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이미 특히나 뭐 채권시장 뭐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트럼플레이션 이후에 당선 이후에 트럼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 다 되돌려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제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중간에 뭐 사임하거나 유고시에는 재선을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뭐 사임되거나 탄핵이 되면 부통령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공화당의 음모론이었었어요, 그게 네, 선거 그런 과정에서. 측면에서 어쩌면 공화당은 트럼프를 끌고 가려고 해봤으나 아 이거 도저히 통제 불가능이다. 그러면 차라리 이참에 마이크 펜스라는 전통적인 공화론자를 대통령 내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훨씬 더 부통령을 선호하겠죠. 원래부터 그 음모론이 있었다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일단 트럼프로 당선시켜놓고 그렇지. 트럼프를 탄핵시켜버리자. 자기들 몇 명만 저쪽 동조해주면 된다. 그리고 펜스가 훨씬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 음모론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째, 그 공약 그 의회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레임덕처럼 가버리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면은 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여기에 그 세제 개혁이라든지 네. 인프라 투자 그리고 해외 유보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감면시키는 조치들은 아무래도 차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탄핵도 안 되고 그 닉슨 게이트처럼 2년 정도 계속 끌었을 경우에 내년도 미국 증시의 그 실적들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성장률은 2%까지 떨어진다고 봤을 경우에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35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해서부터 조정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탄핵이 불구하고 이런 정국이 빨리 끝난다고 하면은 예상대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세제 개혁이 되면서 S&P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한 19% 늘어서 150달러까지 진행이 되고요. 미국의 그 내년도 성장률은 무려 2.7에서 2.8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현재 뭐 경기 그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뭐 금융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이 계속 지금과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1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현재 그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 실적들이 좋은 종목, 또 재무 구조가 안정된 종목을 찾는데 그게 대부분 정보기술이라든지 일반 소재, 뭐 생활 필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종목 패턴들도 확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영향은 받겠지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제1호 정책이 공화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도륙을 당했잖아요. 네. 트럼프 케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오바마 케어를 되돌려버리는 거. 그것부터 공화당의 하원의 그 좀 누구야 하원 그 모임에서 그냥 반대놔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1호부터 그렇게 된 판에 지금 그 이 정도로 정책 이게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밀리면 그러면 그 정권 시작부터 아무것도 못 해보고 정권 1년차가 제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이거 지나면 일을 못 하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다 똑같은데 자 그러면 대통령 공약 중에 일단 법인세이나 저거 진행되겠어요? 지금 15%인가로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트럼프 케어가 상당히 중요한 첫 단추인 게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친성장 정책의 핵심은 세금 감면인데 그렇죠. 결국은 지금 미국 부채의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준 대신 다른 걸로 충당할 거를 갖고 와라. 그, 보완 어떤 정책 갖고 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 케어로 교체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이제 줄이게 되면 줄인다. 거기서 이제 여유가 생겨서 그 돈으로 이제 감세로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지금 트럼프 케어는 하원은 통과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원의 프리덤 포커스라고 하는 이 트럼프하고 조금 그 더 극우적인 성향을 그렇죠. 가진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 성향들이죠. 아예 이거 뭐 트럼프 케어나 오바마 케어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더 줄이자 이런 쪽으로 막혀 있는데 네. 결국은 이 트럼프 케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원 확보가 되어야 이 감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케어 없이 법인세 인하를 바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했을 경우에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것들은 세금을 줄여주면 오히려 뭐 향후에 세율을 줄여주면 오히려 세금이 더 거친다. 레퍼 레퍼커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게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 내세운 그 예산 보니까 향후 성장률을 4%로 가정해놓고 세수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 정책을 내세우고 이랬었을 때 미국 경제가 4%갈 거다 이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4% 성장할 거니까 네. 이런 세수가 거칠 거고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깎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초기에 지지율도 높고 전반적으로 이 힘이 실리면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공약인데다가 지금 저렇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리더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감세고 뭐 친성장 정책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올해는 나오긴 이미 틀려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는 1조 달러 인프라는 쏙 들어간 지가 한참 됐죠. 더더욱 못하겠네. 뭐 그것도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고 뭐 물론 이제 반반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핵심 아까 했던 것처럼 현재의 미국 부채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도 줄여주고 돈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뭔가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다시 세원을 확대하거나 그러니까 뭐 국경세라든가 뭐 FTA 재협상인데 그거는 뭐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네. 현재로서는 예,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은. 미국 채권 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일단 뭐 거의 되돌려 왔죠. 다 되돌리고. 예, 지금 뭐 드디어 박스권 레벨 하단이 무너져서 예. 2.1%대 며칠째 머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네. 그렇죠. 이제 2% 미국채 10년물 2%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견해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트럼프에 의해서 촉발된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은 거의 되돌림이 거의 다 된 끝났다.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 확보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긴 어렵고 제가 보니까 그냥 이 대통령은 예고편은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기대하게끔. 지금도 2주 후에 뭐가 또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자기도 트위터하고 문호신 재무장관 앞세워서 말 한마디 하게끔 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6개월을 왔습니다. 네. 근데 예고편만 트럼프 개혁 무산됐고 세제 개혁안 언제적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2월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지금 몇 개월 한 2월 말부터 계속 끌고 왔는데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는 쏙 들어갔고요. 네. 과연 이거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15%인지 20%인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일회성 본국 송환세 인하에 대한 부분도 확실시는 되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뭐 자본적 지출인 캐펙스 공제나 이자 비용 공제 삭제 이런 부분들도 설왕설래만 있지 확정안이 없습니다. 까봐야 아는 건데 그게 예고편만 하고 진짜 본편을 방송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영화가 예고편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행 갈 때도 공항 갈 때가 제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클로즈드 베타 버전이네. 네? 오픈 안 되고 그냥 테스트만 계속하는 CBT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 틀림없이
안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아직 뭐 그 현재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추진한 다음에 그 세제 개혁 관련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미국의 그 주요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세제 개혁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 뭐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뭐 주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큰 폭의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7일이었죠. 375포인트 가까이 다우지수가 폭락했던 것 같은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증시 주변에 또 풍부한 유동성은 그 전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뭐 주가가 떨어진다면 바로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그 한상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의 그 패러다임은 아무래도 주도주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 채권 시장은 분명히 트럼프 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다 이제 되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주식 시장은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지난번에 아마 300몇십 포인트 빠진 게 트럼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달려나갔다가 너무 많이 왔나 봐 이러고서는 자빠지고 싶은데 알아서 트럼프가 한 대 뭐, 때려주니까 그냥 막 엉엉 울고 뒤로 갔던 거지. 그게 트럼프의 기대를 완전히 접어서 뒤로 간 거는 아니지 않느냐. 너무 멀리 나갔던가를 좀 되돌리면 한 것뿐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 또다시 제자리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채권 시장은 조금 먼저 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접었는데 네, 주식시장은 이제 견조할까 이렇게 보면 네. 주식시장이 생각하는 이제 다른 한 믿을 구석이 있는 게 아, 만약에 이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서 네.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커진다면 연준이 또 이 긴축의 고삐를 생각했던 것보다 늦춰 잡지 않겠느냐 이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왜 반응하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 보면 반응하는 게 맞구나. 금리 그쵸. 인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세미나 나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주식 시장도 되게 견조하고 채권 시장도 좋고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좀 틀린 거 아니냐. 이 모든 자산이 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전히 누군가에는 수조에 계속 물을 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은 조금 긴축으로 가려다가 눈치 보고 있고 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여전히 계속 돈을 붓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주식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급부로 아마 이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또 연준 내에서 뭔가 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어서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붕괴될 정도의 충격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는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테마 자체가 분명히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될 테니까. 자, 근데 그 아까 우리 조영찬 소장 얘기하는 데는 중간에 모두에 자른 그 이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대통령이 국내적인 그 지지율 하락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면 국외의 어떤 사건을 쳐가지고 그거를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전쟁 같은 거를 벌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그 외교적인 성과를 큰 무슨 성과를 난다거나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테이블에 갖다 앉혀놓는다든지 뭐 이런 큰 일들을 바깥에서 해서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지금 트럼프도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요. 어떤 카드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섣부른 탄핵안을 들고 나왔을 경우에 노련한 트럼프 페이스에 말려들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데요. 네. 뭐 당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워낙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과의 협상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적 제재도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또 그렇게 보여지고요.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제재는
중국이 사실은 그 저기 당대회를 앞두고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이 예. 지분율이 훨씬 높아요. 네.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카타르와 관련해서도 네. 사우디의 그 힘을 얻어서 아무래도 그 카타르에 대한 그 제재 부분에서 미국이 동참하면서 그 대신 반대로 어마무시한 그 국방과 관련된 주문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쪽의 그 정책 안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타르를 돕겠다고 예,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뭐 무역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특히 그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혹시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한판 그 불꽃놀이 할 가능성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미국이 들어가서 미국이 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좀 친이란 정책 펼치다가 완전 방향을 급선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제도 뉴스가 났지만 이란에 이제 드디어 IS가 네. 종족 간의 음. 그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테러를 일으켰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빌미는 미국이 그런 정책을 급선회하면서 네. 그런 빌미를 분명히 제공한 것은 맞고요. 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타르 문제도 분명히 수니파들의 그런 분개를 살 만한 행동을 하게끔 네. 어느 정도 지금 틀이 그 전에 잘 좀 이끌어 가다가 네. 엇박자가 나면서 계속해서 좀 전에 저희가 뭐 얘기한 건 스텝이 꼬이는 네.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 같고요. 미국이 어찌됐든 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시리아를 제외하고는 아직 하진 않았으나 외교적인 정책 방향의 스탠스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이란하고 사우디가 가장 이제 수니파 시아파의 대표 주자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파열음이 났다라는 부분은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은 되는 게 뭐 트럼프는 사실 되게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하필이면 또 북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은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면 차라리 그냥 중동에서 그 이슈가 터지는 게 우리한테는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 북한에 있는 우리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정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네. 우리 김정은도 아직 이제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네. 젊은 혈기죠. 그냥 옆에 있는 사실은 사람들도 이럴 젊은 때는 그냥 뭐 굳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은데 혈기. 네. 괜히 뭐 약간 좀 미국에게 뭔가 이렇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게 되면 네. 그게 조금 우리 쪽에는 국방 이슈로 좀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질 않기를 바라는데 그게 그러면 좀 이제 걱정은 돼요. 만에 하나 북한 쪽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금융 시장은 바로 타격을 받을 거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런 그 시내에서 한번 예비적인 꼭 그런 들었죠. 느낌을 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핵 항공모함 이제 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국제시장이- 이전보다는 분명히 우리 금융시장이 긴장을 했거든요. 국제금융 시장 자체가 긴장을 네, 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잘못된 선택이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가서 샀는데 북한하고 문제 터지면 엔화가 어떻게 안전자산이야? 일본도 두들겨 맞는데. 마땅치 않죠. 네. 참 이상한 선택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는 만약에 긴장감이 커지면 분명히 이전보다는 조금 훨씬 우리가 충격이 좀 조금 크다.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부담 갖는 상태가 올 수 있다.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그 내 의견을 하나 얘기하면은요. 트럼프가 나 같으면 중동 때릴 것 같아. 중동 IS 때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때리는 순간 유가가 치솟아. 유가 때문에. 네, 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쪽의 경기들이 확 좋아져요. 그러면 때리는 건 때리고 이득은 이득대로 얻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전통적으로 중동이야 뭐 미국이 심심하면 가서 한 번씩 때리던 데인데 거기다가 요즘 또 IS가 돌아다니면서 영국에도 계속 테러고 지금 계속 테러잖아요. 이럴 때는 명분도 좋죠. 네, 명분 잡기에는 중동 쪽이 네, 그리고 할수 북한이 있죠. 그 외교에 있어서는요 아주 거긴 달인들이라서 명분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핵 이런 거 잘 안 하고 조그만 미사일 이런 거만 이렇게
깨작깨작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지금 두들겨 맞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는 중독 쪽으로 가지 않겠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심하게 떨어지면 그럼 중동 쪽으로 가지 않겠나. 중동으로 가면 유가 확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유주를 사야 되네. 그 순간에.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은 지금 카타르를 제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유가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조금 예, 달라지죠.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긴장감이 좀 커지면서 네. 결국은 이 오펙 내에서의 이 감산 합의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냐. 요거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은 일단 먼저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같아요. 45달러인가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WTI. 뭐 엊그제 한 5% 정도 빠졌으니까 네. 55불 넘보던 유가가 지금 45불이면은 10불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내 주식도 엄청 빠졌어. 아, 네. 유가하고 연동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 항상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네. 그래서 중동 때리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린 때리면 좋아. 자, 미국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접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추가해서 다음 주에 물어볼까요? 하시죠.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왜냐면 오늘 혹시라도. 이제 네. 청문회가 네. 그 우리가 녹화하는 이날 당연 저녁에 알고 나올 있는데. 거라서 뭐. 혹시라도 네. 그 국채 10년물 네. 그거 2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로서 보기에? 트럼프가 워낙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편을 잘 주기 때문에 네. 바로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에 언제 본편을 보여주냐는 그 원성하에 2%가 깨질 확률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본편이 보입니다. 안 나오면. 예, 그리고 물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긴축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시장에선 그거를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 네. 결국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인데 음. 그에 대한 시나리오는 일단 좀 다음번 지금 워낙 산적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다음번이고 뭐 과거 2004년에서 6년까지의 금리 인상 때도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을 때는 장기물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단기물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기물이 반등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중요한데 그렇죠. 뭐 유가 지금 공급 코스트 푸시로 그나마 유가 그 물가를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동력도 이제 기저 효과가 소멸할 거고요. 소멸은 이제 엽기저가 나오지 이제. 네, 그러니 뭐 45불 떨어질 이렇게 것 되는 게 같아요. 계속되면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물가 가능성. 떨어지죠.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디맨드 풀에 대한 강한 확신은 또 우리가 가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채는 일단은 등락은 기본 베이스로 가되 어떤 그런 정치적이거나 경제 지표에 대해서 네. 시장이 확신을 못 가진다면은 하단 테스트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럽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유럽이 이제 프랑스도 총선이고 영국도 지금 조기 총선이잖아요. 영국 조기 총선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됐죠. 시작된 거고 프랑스 총선도 좀 있으면 이제 갈 거고 그죠? 근데 결과 어떻게 돼요? 영국 조기 총선은 누가 이겨요? 프랑스는 또 누가 이겨? 영국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현재 그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최근 두 차례 그 테러가 있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보수당 정권이 나오는 그 긴축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당이 바로 간발의 차를 1~2% 놔두고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국 같은 경우는 650석이 그 하원 의석인데요. 네. 이 중에 과반수인 325석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도요? 예, 과반도 지금 현재 330석인데요. 5석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장 그 2019년 그 3월 27일 날 영국이 브렉시트가 이제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협상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포괄적인 FTA를 체결해야 되는데 체결하려면 이혼 청구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1,000억 유로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포괄적 FTA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자본,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양보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영국이라는 그 세계 금융 허브 기능을 다른 나라에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그 전체 고용이 한 7%,
그다음에 세수의 11%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을 경우 영국은 그야말로 허수아비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총선이 앞으로 파운드화라든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너무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처음에는 과반이 뭐예요? 그냥 완전히 압도적으로 삭스리하겠다 그렇죠. 지금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과반 플러스 100석이 목표였었는데 지금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과반을 뺏길 그럴 위기에 처했으니까 차라리 조기 총선 안 하는 것보다 지금 못한 상황이 됐는데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영국 총선 결과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하드 브렉시트로 가는구나 뭐 예상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감내하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 노동당이 올라오면서 과반이 엎치락뒤치락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브렉시트가 또 어떤 길을 갈지 되게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브렉시트는 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지. 실질적으로 뭐 영국 내에서 이미 뭐 자본이라던가 이런 쪽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향후에 실제로 브렉시트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알 수 없다면 결국 불확실성 하에 이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거를 상당히 이제 리스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질서 때는 있는 퇴출이 안 되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쪽에서는 브렉시트도 다시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하여튼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추가된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 보수당 위주의 과반 확보를 차라리 원하고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드 브렉시트라도 차라리 좋다. 확정된 하드 브렉시트가 낫다. 뭐 이런 입장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크롱 네. 이분은 뭐 아니 자기 당의 국회 이제 말하자면 의원이 하나도 없는 당이죠. 네. 이번에 어떻게 좀 과반을 갖고 가요? 이번에는 가능한가? 압도적 일당을 차지한다고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오는 길에 이제 기사를 뽑아봤는데 네. 일단은 좀 부러운 게 마크롱이 몇 살인지 아세요? 39인가 그렇잖아요. 77년 12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마흔이 안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어려요. 어. 저보다 어린데 프랑스 대통령이 됐고. 무슨 뭐 그래도 프랑스의 재무장관도 하고 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자기 당에 그 의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뭐 전진당인가 이러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한석도 없었던 이 당이 네. 갑자기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식으로 네. 이번 그 총선 결과. 네.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은 프랑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사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거는 물론 우리가 마크롱이라고 하는 중도 주자를 좋아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됐으나 자기를 그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이건 허수아비일 수밖에 없는데 네. 국민들은 그럼 의회까지 챙겨줄게. 정말 네가 한번 하고 싶은 정치를 해봐라. 네. 이러고 나 있거든요. 프랑스 비행기 표 끊어야 되겠다. 왜요? 가서 저기 출마 좀 할 수 있게 지역구라도 하나. 그러려면 형수님이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아 그런 문제가 네. 있네. 지역구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 오히려 프랑스는 조금 이참에 사실은 그 이전에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주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뭔가 뭐 1%의 뭐 대변 아니고 90% 대변하면서 이제 좋긴 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후퇴했거든요 프랑스가. 많이 후퇴했죠. 네. 예. 근데 이번에 프랑스 국민들은 뭔가 조금 이 마크롱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에게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젊은 조금 사람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멋있을 수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 같은 게 하원 선거가는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18일 날 2차에서 12.5% 이상 득표한 사람까지 결성을 붙는데요. 지금 1차 투표만 가지고도 과반수 정도는 충분히 넘을 거로 봤지만 2차 투표에 들어가면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기존 의원들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그래서 현재 과반수가 될지는 2차 투표 정도 1차 투표 끝나고 2차 투표 임박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마크롱도 2차 가서 이제 윤곽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1차 투표 때부터도 거의 그 르펜을 앞서거나 비슷비슷했었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저 누가 떨어져 나가주면서 누구죠? 그 또 다른 남자? 그 멜랑숑? 멜랑숑, 멜랑숑. 이 있어요. 사람이 이름 뭐 까먹었어. 롱숑, 뭐 네. 팽, 뭐 이래가지고 헷갈리긴 한데. 근데 이제 프랑스 이번 그 대선에서 마크롱이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죠. 압도적으로.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찾아봐야 할 그 시사점이요. 프랑스 국민들이 투표장을 갔어요. 2차 대선할 때. 갔는데 무효표를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무효표를. 네. 그 말인즉슨 르펜 국민 전선은 아닌데 마크롱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유보를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마크롱을 택하지만 던진 사람들이 딱 그 기권한 사람이. 1차 그 대선 때도 굉장히 표가 분산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마크롱이 1등인 건 맞다. 의원까지, 그 의회 구성까지는. 네. 다만 그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그리고 또 대선 끝나고 허니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호적으로는 좀 형성은 되겠죠. 다만 그게 그 견고한 지지세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지켜봐야겠다. 된다. 영국은 좀 어쨌든 좀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프랑스는 좀 좋은 쪽으로 보면 된다. 각 자국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사실 별로 이슈가 안 될 것 같고 별로 이슈가 안 결국 이제 된다. 영국 총선 결과 요게 이제 우리한테는 공통 관심사가 네. 되겠죠. 하기야 뭐 이게 별 문제 없이 갈 것 같은 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관심사지. 자, 22. 이 테이퍼링 나와요? 나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아직 못 나와요? 네, 뭐 주요국 통화 정책 중에서 이제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경제가 가장 견고하게 네. 성장하고 있으니 어찌됐든 간에 뭐 잡음이 나와도 자기네들 갈 길 가고요. BOJ는 뭐 오늘도 조금 국채 금리가 좀 급등락을 보였는데 네. 여전히 그에 대한 그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된다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원하는 수준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장이 100%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페드나 BOJ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이 시비가 그나마 제일 완화적이고 경기 부양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단계이므로 여기서 이 시비가 그런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그런 유럽의 경제는 뭐 경제 주체 심리도 좋아지고 실물 경제 지표도 나름 좋아졌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확신을 가지고 긴축으로 이제 우리 돌아설래 이렇게 하기에는 과거 2010년도 초반에 물가가 조금 올라올 때 긴축 갔다가 유럽 재정 위기 나오고 뭐 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쉽게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대신 아무래도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조금 변화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월 한 600억 유로 정도를 자산을 매입해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면 현재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부진해서 중립으로 바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그 현재 매달 그 매수하는 이런 그 자산 매입이 중단됐다는 시점은 바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시점으로 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래도 국제 금융 시장에는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신월연구원 의견에 조금 가까운 게 사실은 이제 600억 유로의 매입 기한이 지금 올해 12월이거든요. 네. 아직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원래 올해 3월에 종료되는 이 850억 유로의 그 자산 매입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제 600억 유로 줄이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12월이면 뭐 9월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ECB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그 지겹게 이 디플레이션과 싸워오다가 이제 막 디플레에서 탈피할까 말까 하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고 실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기비로 일시적으로 2%를 살짝 넘어가기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여건 변화들이 최근에 이어졌던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는 확신을 주지를 못해요.
실제로 하반기 가면은 이제 기조효과 떨어지면 유럽 물가도 다시 전년 동기 상승률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유가가 다시 50불 이하 45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브렉시트 골치 아팠던 게 그래도 하드 브렉시트 해라 뭐 차라리 확실한 게 낫지 했는데 얘도 또 뭔가 불확실한 영역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신중한 드라기인데 네. 지금 굳이 말실수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이 매달 600억 유로씩 사주면서 정책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갈 때까지는 우리 안 바꿀 거야. 우리는 계속 할 거야. 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로 정책 효과가 발현이 되면 올해 9월 말 가서 이제는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조금 그때 운을 가서 떼지 말을 바꿔도 않을까. 된다? 예, 지금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시장이 항상 그 발언에 먼저 반영하는데 사주면서도 영향력을 반감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드라기 총재가 통화 정책을 이제 바꾸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인지 그런 시그널 시장에 주면, 그러면 이제 유럽 자금 신흥국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텐데, 자 그럼 이제 신흥국은 확장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그 주요한 점은 미국 경제가 더 살기 때문에, 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때문에 자원국이라든지 신흥국의 수출 증가율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현재 신흥국 통화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세인데다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2013년 전후까지 아무래도 신흥국이 경기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켰거든요. 네. 최근 지표로 보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빠른 속도로 좀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를 봤을 경우에 PBR로 봤을 경우에는 선진국 대비 저 신흥국 간의 스프레드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그만큼 싸다는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율도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외국 투자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자금 유입은 좀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현재 그 세계 그 펀드 자금을 추적하는 회사죠. EPER 글로벌 자료를 보면 5월달 한 달 동안에 세계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무려 225억 달러가 유입됐는데요. 선진국이 134억 달러, 신흥국은 여기에 절반이 72억 달러로 거의 그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자금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신흥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케바케라고 하던데 케바케는 뭐예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때 다른데 어쨌든 뭐 MSCI는 우리 신흥국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제 제가 금융시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주식시장은 약간 신흥국에 가까운 그런 그 연동성을 보이는 것 같고, 네. 채권 시장은 약간 선진국과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높은 굉장히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죠. 약간은 조금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제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 신흥국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에 사실 신흥국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신흥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달러화가 뭐 계속 강세로 갈 걸로 생각했었으나 네. 뭐 오히려 금리 인상하면서는 뭐 달러 강세가 좀 되돌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펀더멘탈 좋아지는데 달러화 약세이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 강세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자금 유입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이 신흥국의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다른 선진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던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네. 이런 어떤 동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갈려요. 뭐냐면은 원자재 시장은 다시 주춤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이 그러면서 달러화는 여전히 또 약세 국면에 지금 가고 있죠. 예. 모멘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신흥국의 긍정적인 어떤 그 효과를 내는 게 원자재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됐던 작년하고는 올해는 조금은 여건은 이제 성장 동력이 두 개였다면 이제 하나는 약간 이제 약화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흥국 내에서 결국은
원자재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적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결국 뭐 한국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이 원자재 시장에서 자유로우면서 여전히 뭐 달러와 약세에 대한 수혜를 입는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대만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우리한테는 뭐 신흥국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우호적인 여건이라면 오히려 한국에게는 그게 반대급부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보겠어요.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네. 우리는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기타 신흥국들을 여기서 원자재하고 조금 더 나눈다면은 인프라 주도형의 경제 성장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는 인도네시아, 네. 중국은 뭐 원자재도 수출 수입도 많이 하고 뭐 다 하니까 복잡해. 구분하기가 거기는 힘들어. 그냥 한 덩어리를 보면요.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동력에 대해서 뭐 전망이 엇갈리지만 저는 뭐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수요 견인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네. 그렇다면 인프라 투자를 주로 하는 국가들에서 정부 주도하에 재정 정책 그런 부분들의 국가들은 나름의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여력들이 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 유출 우려만 되면은 그런 국가들은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얼마나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이 그래도 나름 신흥국도 생각해주면서 정책 펼치고 있고 물론 트럼프가 조금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뭐 테이퍼링이나 과거에 같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신흥국들이 꼭 원자재가 좀 떨어져서 동력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걔네들만의 동력,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경제 동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단은 또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교역량이 아무래도 지금 선진국이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신흥국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신흥국은 조금 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펀더멘탈 개선시킨 것과 다른 기타 동력들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갈 수 있는 확률은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 소재주가 좋겠구나. 신흥국 수지 제일 많은 게 우리 소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소재주가 좀 많이 중간재 소재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뭐 소재주로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나저나 타실 때 말씀하세요. 네, 알았어요. 팔 때 판 거 사야지. 기대하시는 게 많으신데 중동도 기대하시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수출 시장 아무리 좋아져도 내수하고 지금 수출하고 따로 놀잖아요. 내수가 별로 힘을 못 받는 편이죠. 뭐 이미 주식시장은 대형 수출주 다 갔기 때문에 내수 중소형주로 옮겨서 순환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도 별로 내수주가 그렇게 힘을 별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는 이번에 좀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좀 하면 좀 좋아질까? 어떨까? 뭐 일단은 추경이 통과될지가 사실 아직은 관건이긴 해요. 통과 반대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반대하면 이거 완전히 무슨 발목당으로 지킬 거니까. 발목당으로 찍히기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딴지는 걸지만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율 떨어지거든. 그럼 이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번 추경이 사실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이제 정부 지출 또 뭐 인프라 투자, 소시아 같은 그런 직접적인 그 지출 형태라기보다는 네. 그 공공 일자리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 많이 뽑겠다. 네. 결국 일자리 창출의 추경이니까 네. 결국 이제 한 쿠션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정부 지출하고 뭐 건설 투자하면 바로 얘가 GDP에 확 잡히는데 네. 얘는 이제 일자리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급으로 이제 소비를 해야 얘가 GDP에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쩔 수 1년 내내 뿌려서 가는 거니까 일단 뽑는 것부터 해야 돼. 예. 문제는. 그래서 분명히 그 효과는 있을 텐데 네. 과거보다는 전통적으로 재정 정책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효과를 내잖아요. 통화 정책에 비해서는. 네. 근데 요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뭐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분명히 소비에는 기여하는 부분은 생길 것 같아요. 그 사실 근데
일자리 추경이 요즘 그 인프라 추경보다는 효과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시차가 생길지 몰라도 요즘 인프라 추경은 전부 다 중장비 들어가지. 그게 사람들에게 옛날만큼 고용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고용보다는 아까 했던 직접적인 이제 투자로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투자로 근데 잡히는 거지. 사람들의 소득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인프라 투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경제 성장률에 소득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 주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로 얼마나 연결이 된다, 내수 증가로 연결이 된다 이 숫자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그게 반감된 거 아니냐, 반의 반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장기 임팩트로 보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훨씬 오래 가죠 효과가.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사실은 이 추경이 공공 일자리 특히 뭐 공무원 쪽으로 사용되는 거에서는 조금은 뭐랄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훌륭하신 분들인데 한번 뽑아놓으면 결국은 이제 장기간 이렇게 그 흔히 그렇죠. 말하는 고정비가 고정비가 이 늘어나는 국가를 거죠.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고정비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 일자리 추경하는데 11조 1천억이 쓰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채용을 하면 계속 월급을 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계속 그 맞아요. 정년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으나 우리가 왜 그동안에 계속 재정 여력이 있지만 왜 재정을 안 썼냐면 빠른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한 2030년으로 이렇게 쫙 늘려보면 향후 국가 부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 공공 일자리가 이번에 대폭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시기와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저는 좀 있어요. 이제 거기다 강력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면 내가 그 뭐 강력하게 한다 그래서 뭐 너무 강력한 건 아닌데 다들 그런 우려를 하기에 그런 우려를 씻을 반대 의견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첫째 1인당 GDP가 올라가면은요. 자기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도 늘지만 사회의 인프라가 좋아져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우리 의료복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서비스도 우리가 좀 더 잘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뭐 어디 이런 데 조사하는데 보면 정부 부문 경쟁력이 최하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공무원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우리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 좀 많이 뽑아주고 사람 투자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잘해라 이래야 되는데 숫자는 충분하게 뽑아주지 않고 서비스를 잘해라 이거는 잘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특히나 논쟁이 심화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런 의견도 예. 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 소장님, 예. 우리 그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경제 이슈나 뭐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수요일과 목요일 날 가장 중요한 이야기, G2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수요일 날은 5월 달 중국의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무려 6.9%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카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승용차라든지 주택, 인프라 투자를 조금씩 이제 규제 때문에 덜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매 분기마다 0.1% 포인트씩 떨어지는데요. 네. 이번 5월달 지표들은 4월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주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목요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앨런 FRB 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6월 달 외에 코멘트 상으로 9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이 부분들도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연내 보유 자산 축소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연내 보유 자산 축소가 시작을 하고 된다 보면은 내년도부터
아무래도 3,500억 달러 이상 신규로 매수했던 부분들, 만기에 도래했던 부분들은 이제 상환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한 20bp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